어머니, 왜 오셨어요? 초대 안 했잖아요. 개업식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맞춰온 시루떡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고 수십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철없는 며느리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서 쫓아내고 있는 이 촌스러운 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금자, 올해 72살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째 칼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저를 욕쟁이 할머니라 부르고 시장 상인들은 장 회장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몸빼 바지에 고무대야 들고 다니는 평범한 시장 할머니지만 사실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강남 테헤란로와 성수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인 셈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건 저와 제 자산을 관리하는 윤 실장뿐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전혀 모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반복해온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관절마다 쑤시고 뻣뻣한 게 어제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긴 탓인가 싶었어요. 허리를 펴려니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도 돈 벌러 가야지요. 어둑한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당겼어요. 헌 내복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니 차가운 금속 상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비밀 금고예요. 이 집에서 이것의 존재를 아는 건 오직 저뿐이죠. 번호를 눌러 뚜껑을 열자 익숙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빌딩 등기권리증, 성수동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그리고 영이 줄줄이 박힌 통장 잔고 내역서. 이것들을 확인할 때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서 짜릿한 희열이 솟구칩니다. 남들 눈에는 시장통에서 멸치 냄새 풍기며 칼국수나 파는 할머니지만 이 서류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살아온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어요. 젊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하고 육수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는 압니다. 이 손으로 일군 재산이라는 것을요. 금고를 도로 숨기고 방문을 나서다가 아들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동석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빚이 산더미야.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 그 말을 믿고 자란 아들은 지금도 제가 빚더미에 허덕이는 줄 압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을 가게 주소로 돌려놓은 것도 은행 직원들에게 절대 집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돈 버는 태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맞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잔의 칼국수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데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급하게 길가에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허둥지둥 내려서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테헤란로 빌딩 지하 1층에 새 들어있는 법무사 사무실 소장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길래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여긴 그냥 장사꾼이야. 얼른 가봐요. 남자가 쭈뼛거리며 차에 올라 떠나자 옆가게 생선 장수 아줌마가 팔짱을 끼며 킥킥거렸습니다. 장 회장, 오늘은 칼국수 육수 좀 진하게 뽑아봐. 내가 점심에 큰맘 먹고 사 먹을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시장통에서 저를 회장이라 부르는 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다들 제가 돈 좀 굴릴 줄 안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고 그게 제가 살아남은 비결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취객 한 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자리에 털썩 앉더니 국물 리필을 요구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리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국물이 왜 이리 짜? 물 탄 거 아냐? 저는 국자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앞에 딱 섰어요. 아저씨, 우리 가게 40년인데 국물에 물 탄 적 없어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시고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국자로 뒤통수 후려갈길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취객은 풀이 죽어서 돈을 내고 나갔어요. 이런 일이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는 일이죠. 40년 장사 내공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오후 2시쯤 검은 정장을 입은 윤 실장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자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신탁회사 대표이자 저를 친누님처럼 모시는 사람이에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성수동 건물 매입건이요. 시세보다 5억 싸게 나왔습니다. 금매로 나온 거라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입지도 괜찮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진행해요. 대신 법인 명의로 하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오게 해요. 윤 실장이 알겠다며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회동은 언제나 비밀스럽게 이뤄집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낮에 입었던 깨끗한 옷 대신 일부러 멸치 냄새가 밴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패딩을 걸치고 시장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이것이 저의 철저한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벤츠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쯤은 아들 부부 몰래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만큼은 그냥 시장에서 칼국수 파는 늙은 어미로 사는 게 편하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널브러진 구두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주의 명품 구두가 세 켤레나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어요. 빨간 밑창이 번쩍거리는 것들. 저는 한숨을 삼키며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 등골을 빼먹는 귀신들. 거실로 들어서려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 그냥 시장에서 소일거리 하셔. 빚도 많으신가 봐. 냄새나서 웬만하면 방에 계시라 그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직접 담근 겉절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로 정성껏 버무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주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젓갈 냄새 나요. 그러더니 밀폐 용기 뚜껑을 황급히 덮어버렸어요. 내 손으로 새벽부터 절이고 버무린 것인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들 동석이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주가 비위가 약해서 그래요. 그 순간 식탁 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내 아들이 제 마누라한테 걷어차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꼴을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꼬깃꼬깃한 지폐들, 시장에서 한 장 한 장 거슬러 받은 것들이었죠. 미주가 그 봉투를 받아들더니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집듯이요. 어머님, 계좌이체가 편한데 돈에서 시장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손 세정제를 꺼내 손에 뿌리는 신용을 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화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40년 인생이 가르쳐줬으니까요. 며칠 뒤 미주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 시어머니는 이번에 샤넬 가방 사줬다는데 우린 언제 빚다 갚아요? 저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알면 까무라칠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면 샤넬 가방 100개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우리 사업 자금 쓰면 안 돼? 어차피 늙으셨잖아.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에 멈춰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 살점 뜯어먹는 소리가 저렇게 또렷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이는 여전히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차가운 잔을 손에 쥐니 마음도 덩달아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영감, 내가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자식 농사는 망친 것 같소? 혼잣말이 텅 빈 방 안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매웠습니다. 술이 매운 건지 서러움이 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남대문 시장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몸이 정작 제 집에서는 찬밥 신세라니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도 저처럼 소갈이하는 시어머니들이 있겠지요. 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새벽 4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장사꾼에게 쉬는 날은 없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성수동 핫플레이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는다는 그 거리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미주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두도 안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야, 나도 이런 힙한 카페 차리면 대박 날 수 있어.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손님들이 알아서 와. 요즘은 커피 맛보다 분위기야, 분위기. 동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접시를 문지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분위기로 장사가 되면 이 세상에 망하는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장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소리였죠.
손님 한 명 한 명 붙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분위기 하나로 대박이 난다니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을 우물쭈물했어요. 손을 비비고 발끝만 보고 입만 달싹거리고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엄마 가게 좀 줄여서 전세금 좀 빼주면 안 돼요? 미주가 사업 아이템이 있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 멍청한 놈아. 그 전세금이 엄마 노후자금이야. 그걸 내 마누라 허황된 꿈에 갖다 바쳐? 동석이가 어깨를 움츠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내 새끼가 마누라한테 휘둘리는 꼴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렇게 키운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미주가 성수동 상가 임대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박 자리 찾았어요. 성수동 카페 골목 1층인데 보증금 3억에 월세 1,50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금매로 나와서 협상하면 더 낮출 수 있대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건물, 제가 작년에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이었거든요. 하마터면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겉으로는 기겁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뭐, 보증금이 3억? 월세가 1,500만 원? 너희가 무슨 돈으로 그런 데를 들어가? 미주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아, 어머님은 몰라요. 그 건물주가 외국에 사는 귀부인이라는데 대리인이랑만 계약한대요. 엄청 깐깐하시다던데 제가 한번 어필해 볼게요. 저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외국에 사는 귀부인이라니요. 그 귀부인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서 몸빼 바지 입고 된장찌개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자립심을 시험해 볼까 하고요. 진짜 장사 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허영심뿐인지. 다음 날 저는 윤 실장을 남대문 시장으로 불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때 가게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윤 실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 사장, 성수동 건물 1층에 우리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라고. 윤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예, 사모님 며느리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 창업 특별 지원 명목으로 시세의 30%로 계약서 써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 단 내 정체는 절대 비밀이야. 윤 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시세 차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새끼니까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근데 말이야, 계약서에 특약 조항 제호조를 꼭 넣어. 윤 실장이 수첩을 꺼내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펜을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원자의 품위 손상 및 기만행위 시 즉시 계약 해지. 이 조항이야.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쫓아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윤 실장이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발 이번엔 제대로 좀 해라, 며느리야. 내가 무시하는 이 시어머니가 널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지 알면 좋겠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약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핑계로 집에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윤 실장 사무실 옆방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화면 속에 미주와 동석이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주는 일부러 비싼 옷을 차려입고 왔더군요.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동석이는 옆에서 연신 땀을 닦고 있었어요. 윤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셔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의 파격 조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3개월은 렌트 프리, 그러니까 월세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미주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동석이를 쿡쿡 찌르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사업운 있나 봐. 역시 될 사람은 달라.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돈이야. 이 철없는 거사. 하지만 그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죠.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주가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저 계약했어요. 건물주 대리인이 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완전 감동했대요. 그래서 월세도 깎아주고 렌트 프리도 줬어요. 저 진짜 사업 감각 있나 봐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주가 보통 깐깐한 노인네가 아니라던데 계약서 꼼꼼히 봤냐? 특약 같은 거 조심해라. 미주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표정이었어요. 아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건물주님이랑 영혼의 단짝이 될 것 같아요. 영혼의 단짝이라니요. 그 건물주가 바로 내 시어머니라는 걸 알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칠 후 미주가 카페 이름을 정했다며 간판 시안을 보여줬어요. 미주라비. 불어로 미주의 인생이라는 뜻이래요. 금박 글씨에 분홍색 배경. 솔직히 촌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문제는 인테리어 자금이었습니다. 동석이가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다가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당했어요. 집에 돌아온 동석이 얼굴이 시커멓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미주가 또 닥달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대출도 못 받아? 엄마한테 말해봐. 결국 동석이가 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등짝을 때릴 기운도 없었어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새끼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요, 엄마. 제발이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본 것처럼 꼬깃꼬깃한 지폐들이었어요. 사실 일부러 그렇게 준비해 둔 겁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차용증 써라. 동석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옆에서 돈을 세던 미주가 투덜거렸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씨, 돈 세는 기계 없어요? 이거 손으로 언제 다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기계 타령이라니.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언젠가 이 며느리가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자기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날이 오면 그때 가서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빈 장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발 이번엔 제대로 좀 해라. 내가 성공하면 나도 좋은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도와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더 해주면 뭐하나? 하지만 또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야 합니다. 칼국수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아야 해요. 40년간 해온 일입니다.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며느리에게 싼 값에 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건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비쳤어요. 이 얼굴로 얼마나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실망을 안겨줄 것 같은 느낌. 제발 그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건물에서 내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는 척하다가 몸빼 바지 차림 그대로 성수동 공사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먼지가 자욱했어요. 철거 인부들이 벽을 뜯어내고 바닥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인부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사장 봤어? 자재는 최고급으로 쓰면서 배수 구조는 완전 엉망으로 잡더라. 그러게. 저렇게 하면 나중에 100% 역류해. 냄새나서 손님 다 도망가겠다. 저는 귀가 쫑긋 섰습니다. 배수 구조라. 40년 장사꾼인 제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었어요. 주방에서 배수가 안 되면 그 가게는 망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배관 위치를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수구 구배가 완전히 틀려 있었습니다. 기울기가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공사하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다가 역류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인부 반장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여기 하수구 구배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이 역류합니다. 냄새나서 손님 다 도망가요. 반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몸빼 바지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배관 얘기를 하니까 신기했나 봐요. 할머니가 뭘 좀 아시네. 근데 저희도 설계대로 하는 거라. 반장이 도면을 펼쳐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는지 도면에 연필로 뭔가를 표시하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가 내 주방을 마음대로 바꿔요? 저 할머니 누구예요? 뾰족구두를 신은 미주가 공사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얀 코트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 웬 패션쇼인가 싶었죠. 미주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어머님, 왜 여기까지 와서 참견이세요? 공사판 먼지 뒤집어 쓰고 창피하게.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배관이 됐어요. 미주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손을 휘휘 저으며 인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저 할머니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예쁘게 사진 잘 나오게만 해주세요.
저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인부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반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도면을 접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주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출입구 쪽으로 밀었어요. 어머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제 사업장이에요. 시장 국수집이랑 달라요. 저는 묵묵히 현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주가 인부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배관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뻔히 보이는데 말해줘도 안 들으니 어떡합니까? 다음 날 저는 윤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윤 사장, 건물 안전 진단 핑계로 공사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겠어? 윤 실장이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엄마, 왜 공사 중단시켰어요? 미주가 울고불고 난리예요. 엄마가 시장에서 아는 사람 시켜서 방해 공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해 공작이라니. 내 마누라 가게가 잘 되게 하려고 한 건데. 결국 공사는 다시 진행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고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바닥에 이탈리아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주가 인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색깔 별로예요. 조명 비추니까 누래 보여요. 다 뜯어내고 다시 깔아요. 멀쩡한 대리석을 뜯어낸다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대리석이 평당 얼마인지 알기나 할까요? 수천만 원어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소리였어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물 쓰듯이 쓰는 거겠죠. 결국 새로 깐 대리석도 3일 만에 또 마음에 안 든다며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가구 고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미주는 유럽에서 공수해온 빈티지 의자를 들여놓겠다고 했어요. 의자 하나에 8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걸 20개나 주문했어요. 저는 속이 터져나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또 구닥다리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개업 떡 돌리기용 명단을 정리해 갔습니다. 주변 상권 정보도 적고 어느 가게에 먼저 인사하면 좋은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적어 놓았어요. 40년 장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였습니다. 미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개업하면 이 가게들 돌면서 떡 돌려라. 상권에서 얼굴 트는 게 제일 중요해. 미주가 명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런 구닥다리 방식 안 통해요. 요즘은 다 SNS로 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적은 명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눈앞에서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40년 경험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조명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전기 용량 증설 안 하면 차단기 떨어진다. 샹들리에를 그렇게 많이 달면 안 돼. 미주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결국 화려한 샹들리에를 5개나 달았습니다.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겠죠. 전기 기술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공사 현장 근처 식당에 갔다가 인부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으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야, 저 사장 진짜 갑질이 장난 아니다. 커피도 제대로 안 사주면서 잔소리만 해. 그러게. 우리가 뭐 종이야? 저렇게 무시하는 사람 처음 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들 밥값 내가 낼게요.
계산서 따로 주세요. 식당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가요? 저분들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냥 내가 낼게요. 조용히요. 인부들이 나간 후에 몰래 계산을 했습니다. 12만 원이었어요. 사장 행세하는 며느리 대신 몸빼 바지 입은 시어머니가 인부들 밥값을 대신 내는 꼴이라니.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가게가 완성되니까요. 며느리한테 미운 소리 듣는 인부들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며칠 뒤 미주의 SNS를 봤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안전모를 예쁘게 쓰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인부들이 보였어요.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EO 라이프, 사장님 일상, 노가다 현장, 성수동 앞을. 노가다 현장이라니요. 땀 흘려 일하는 인부들을 그렇게 부르다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실제로 미주는 현장에서 빗자루질 한 번 안 하고 셀카만 찍었거든요. 댓글에는 부러워요. 대박 나세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화려한 겉모습만 보는 거죠. 속이 얼마나 썩어가는지는 모르면서요. 드디어 시범 가동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미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했어요. 주방이 물바다가 됐다고요. 오늘 기자재 들어오는 날인데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배관 구배가 틀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배관 위치 바꾸라고 했잖아. 뭐요? 미주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와서 재수없는 소리에서 물난리 난 거예요. 어머님이 와서 이상한 기운을 풀어놔서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라니요. 배관 문제를 지적한 게 재수없는 소리가 되다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어요. 마음도 그랬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말해줘도 안 듣고 도와줘도 모르고 심지어 잘못까지 뒤집어 씌우는구나.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윤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배관 수리비가 또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 800만 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말대로 했으면 안 들어갔을 돈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건물이고 내 아들 마누라 가게인데. 처리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돈이 새나가는 걸 보면서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 때문입니다. 저 철없는 며느리를 선택한 건 내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모든 걸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봐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줘봤자 저 며느리가 달라질까? 매번 실망만 안겨주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칼국수 반죽을 치댈 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개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예산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 유럽에서 공수한 빈티지 가구, 이탈리아 대리석에 샹들리에까지, 거기다 배관 수리비와 대리석 재시공 비용까지 더해지니 예산이 5천만 원이나 초과되었어요.
저녁마다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주가 동석이를 들볶는 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어요. 대출 더 안 나와? 어떻게든 해봐. 여기서 포기하면 다 물거품이잖아. 동석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들의 축 처진 어깨가 눈에 선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 새끼가 저렇게 쪼들리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다음 날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테헤란로 빌딩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또 지원하시려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 2개월 차 펀딩 명목으로 5천만 원 더 넣어줘. 익명의 엔젤 투자자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해. 윤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지원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기서 가게가 망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며칠 후 윤 실장이 미주를 만나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또 CC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미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감격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익명의 투자자가요? 역시 나는 될 사람이야. 윤 실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사모님의 사업 비전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합니다. 미주가 서류에 사인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건물주님이 나를 딸처럼 생각하나 봐. 역시 통하는 사람끼리는 달라. 저는 모니터 앞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처럼이 아니라 며느리니까 해주는 거야. 이 철없는 거사. 하지만 그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운영자금으로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윤 실장이 보내온 지출 내역서를 보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경을 닫고 다시 봤어요. 숫자가 틀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릇 세트 1,200만 원. 이탈리아 디자이너 직원 유니폼 800만 원. 오픈 기념 꽃꽂이 장식 500만 원. 인플루언서 섭외비 1,000만 원. 나머지는 뭐에 썼는지도 모를 잡비용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열흘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식재료비나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남겨두고요. 커피 원두 살 돈도 없으면서 그릇은 프랑스 명품을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내역서를 구겨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건넨 돈이니까요. 어느 날 저는 가게에 들러 조언을 해주려 했습니다. 제가 40년간 거래해온 농장 직거래처를 알려주려고요. 싸고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미주야, 여기 연락처 적어뒀다. 직접 농장에서 받으면 중간 마진 없이 싸게 들여올 수 있어. 미주가 쪽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납품업체 따로 있어요. 제 친구 남편이 하는 데인데 프리미엄 유기농 재료만 취급해요. 요즘 손님들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 실장에게 그 납품 업체를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납품받고 있었어요. 우유 한 팩에 10,000원, 밀가루 한 포대에 5만 원. 시장에서 사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유기농이라던 재료 중 절반은 일반 재료에 라벨만 바꿔 붙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 남편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라고 믿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또 참견한다고 할 게 뻔했어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니까요. 아르바이트생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슬쩍 가게 근처를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지원자가 5명 왔더군요. 그 중에 경력 5년차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성실하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싶었어요. 그런데 미주가 그 지원자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우리 카페는 물 관리가 중요해요. 얼굴 보고 뽑아야 해요. 저 사람은 좀. 결국 경험은 없지만 얼굴이 예쁜 대학생 2명을 뽑았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도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동석이에게 슬쩍 말했어요. 직원은 성실한 게 최고다. 얼굴 예쁜 것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옆에서 듣고 있던 미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국수집이랑 여기가 같은 줄 아세요? 여긴 핫플이에요, 핫플.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니까요. 가오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개업 전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공짜로 먹고 마신 겁니다. 10명, 20명씩 때로 몰려왔어요. 비싼 케이크를 3조각씩 시키고 음료도 가장 비싼 것만 골랐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미주가 손을 내저었어요. 친구니까 그냥 가라고. SNS에 올려주는 게 홍보비라고. 저는 윤 실장이 보내준 매출 보고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오픈 일주일 동안 매출 0원. 그런데 재료비는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비싼 케이크와 음료를 친구들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SNS에 올려준다며 공짜로요. 장사가 아니라 자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맛있겠다. 나도 가고 싶다. 같은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작 돈을 내고 온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주가 친구들 앞에서 허풍을 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건물주가 나를 되게 예뻐해. 나중에 건물 싸게 넘길 수도 있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을 싸게 넘긴다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며느리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고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윤 실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지원은 독입니다. 특약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고를 주면 며느리가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더 반발할까요? 개업식까지 기다려보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래된 옷장을 열어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그때 미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내일 개업식인데. 어머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바쁘시잖아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바쁘다니요. 내 아들 가게 개업식인데 바쁠 리가 있습니까? 왜? 내가 왜 못 가? 아니, 오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오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머님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야지. 떡이라도 맞춰갈게. 미주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짜증이 느껴졌어요. 아, 네. 오시려면 뒤쪽 문으로 오세요. 앞에서 들어오시면 좀 그러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뒤쪽 문으로 오라고요. 내가 내 건물,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 뒷문으로 들어오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내 아들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인데 아무리 서럽고 화가 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며느리가 사준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벌도요. 다 시장에서 산 옷뿐이었습니다. 개량 한복, 낡은 카디건, 몸빼 바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장사꾼은 장사꾼 옷이 제일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개량 한복을 꺼내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개업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갈 겁니다. 뒷문으로든 앞문으로든 내 아들 가게 개업식에는 반드시 갈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걸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일 가서 축하해주고 떡이라도 돌리고 올 생각이에요. 그게 어미가 할 일이니까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개업식입니다. 개업식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니까요. 아무리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어도 어미 된 도리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새벽 4시 반 시장 단골 떡집 앞에 섰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미리 연락해둔 터라 사장님이 셔터를 올려주셨어요. 시루떡 50대를 주문해뒀거든요. 최고급 쌀로 빚은 거예요. 팥도 직접 고른 것으로요. 금자 사장님, 이렇게 많이 하셨네. 며느리 가게 개업이라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손님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복 들어오는 떡이라고. 떡집 사장님이 정성껏 포장해 주셨어요. 하얀 보자기에 곱게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양손으로 들어도 팔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 떡을 받으면 며느리도 조금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식혜를 챙겼습니다. 3일 전부터 직접 만들어둔 거예요. 엿기름을 삭히고 밥알을 띄우고 설탕을 넣어 달달하게 끓였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 조절하고 밥알이 동동 뜰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먹일 생각에 꾹 참고 저었습니다. 아직 손주는 없지만 언젠가 생기면 이 맛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식혜를 깨끗한 페트병 10개에 나눠 담았어요.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나 손님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가 오늘 몇 시에 가면 되냐? 전화기 너머로 동석이가 우물쭈물했어요. 엄마, 진짜 오시게요? 미주가 예민해서. 내 새끼 가게 여는데 애미가 빠지면 쓰나. 조용히 떡만 주고 올게.
동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다니. 서럽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가야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야 했어요.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개량 한복, 시장에서 산 카디건, 몸빼 바지, 꽃무늬 블라우스도 있었지만 소매가 해져 있었어요. 검정 바지는 무릎이 닳아 있었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며느리가 사준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명절마다 용돈은 줬지만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씁쓸했지만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장사꾼이 장사복장이 편하지. 이게 내 자부심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촌스러운 옷차림. 성수동 핫플레이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저니까요. 떡 상자와 식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웠어요. 양손에 들고 걸으니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갔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다가오다가 제 모습을 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두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요. 승차 거부였어요. 몸빼 바지에 떡 상자 든 할머니를 태우기 싫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중간에 한번 멈춰서 숨을 골랐습니다. 팔이 저려왔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떡 냄새가 나나 봐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한쪽 구석에 서 있어야 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지만 좋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카페 개업해요. 성수동에서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그 말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오늘은 축하할 날이야. 기분 좋게 가자. 성수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화려한 거리가 펼쳐졌어요. 알록달록한 간판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 여자들은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남자들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들 커피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울릴까? 떡 상자를 든 이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피해서 걸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장사해온 사람이야. 저 젊은 것들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카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주라비. 금박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카페 앞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같은 문구가 적힌 화환들.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빨간 카펫이 입구까지 깔려 있었고 풍선 장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내 돈으로 이 모든 걸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에 다가가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배달 오셨어요? 배달은 뒤로 가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배달이라니요. 아니요. 저 여기 사장 시어머니예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개량 한복에 낡은 카디건, 손에 든 떡 상자. 어디서 봐도 배달 온 할머니로 보였겠죠. 아, 네. 잠시만요. 남자가 누군가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내가 배달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안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주가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올렸고 귀걸이가 반짝거렸어요. 옆에는 동석이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윤 실장이 걱정되어서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내 아들 가게 개업식이야. 떳떳하게 들어가자. 저는 떡 상자를 고쳐들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음악 소리는 계속됐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사람들이 손을 멈췄어요. 대화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촌스러운 옷차림과 손에 든 떡 상자를요. 개량 한복에 낡은 카디건, 시장 냄새 밴 떡 상자. 이 화려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저를 찍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지 말걸.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미주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경악의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미주의 뾰족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렸어요.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손에 든 떡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3일 동안 만든 식혜와 새벽부터 맞춰온 떡. 이걸 받으면 조금은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그건 헛된 바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 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떡 상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렇게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미주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떡 상자를 내밀며 애써 웃었어요. 미주야, 개업 축하한다. 떡이랑 식혜 가져왔어. 손님들한테 나눠줘. 미주가 떡 상자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뒤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아들 가게 개업인데 애미가 뒷문으로 들어와 떡 가져왔으니까 받아. 그 순간 미주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고 있던 뭔가가 터진 것 같았어요. 미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요. 어머님,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시장 국수집이 아니에요. 이런 촌스러운 떡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킥킥 웃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미주야, 목소리 좀 낮춰. 손님들 다 보잖아. 보면 어때요? 어머님이 망신을 시키잖아요. 미주가 제 손에서 떡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면서 시루떡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맞춰온 떡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나뒹굴었어요. 붉은 팥고물이 하얀 바닥에 번졌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정성껏 포장해준 하얀 보자기가 찢어졌어요. 50대나 되는 떡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며 떡을 피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요. 이런 구닥다리 떡 누가 먹어요? 요즘 세상의 시루떡이요? 창피하게. 미주가 식혜 봉지도 빼앗았습니다. 바닥에 던지려는 찰나 제가 먼저 붙잡았어요. 이건 내가 3일 동안 만든 거야. 손목 아파가면서 저었어. 미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목이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이런 냄새나는 음료 누가 마셔요? 위생 검사도 안 받은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굴욕이 인터넷에 퍼질 거라는 걸요. 동석이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나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석아. 하지만 동석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미주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주야, 괜찮아? 진정해.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면서요.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마누라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내 새끼가요. 젖 먹여 키우고 밤새워 간호하고 등골 휘어가며 대학까지 보낸 내 새끼가요. 동석아, 나 내 엄마야. 내 엄마가 개업 떡 들고 온 게 그렇게 창피하냐? 동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네, 창피합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저는 아들의 그 비겁한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주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손님들 많아요. 인플루언서들이랑 기자들이 와 있다고요. 이 모습이 기사에 나가면 어떡해요? 제발 나가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듯이 킥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단골 떡집에 가서 맞춰온 떡, 최고급 쌀로 빚은 것, 복이 들어오라고 정성껏 준비한 것. 그게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었어요. 누군가 실수로 밟았는지 팥고물이 으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떡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돼.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두세요. 직원이 치울 거예요. 미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떡을 주었어요. 내 정성이 담긴 것들이니까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인플루언서인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긴 머리카락, 빨간 립스틱,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탐욕스러웠어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다. 시어머니 갑질 실황이네. 이거 올리면 조회수 터지겠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제 고통이 그녀에게는 콘텐츠였어요. 제 눈물이 그녀에게는 조회수였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인가 싶었어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세상. 미주가 황급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거 올리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시골에서 오셔서. 시골이라고요.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가 시골 촌부로 보이나 봅니다. 인플루언서가 미주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발 나가세요. 나가시면 저 영상 안 올린대요. 여기서 더 추태 부리시면 다 공개된다고요. 추태라고요. 아들 가게 개업식에 떡 들고 온 게 추태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워 담은 떡을 보자기에 쌌어요. 식혜 봉지도 챙겼습니다. 동석이가 저를 출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밀어냈다는 게 맞겠죠. 제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오늘은 좀.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등 뒤에서 다시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파티가 재개된 거예요. 저라는 방해물이 사라졌으니까요.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는 으깨진 떡이 담긴 보자기와 식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죠. 개량 한복에 으깨진 떡 보자기를 들고 카페 앞에 서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아까까지는 몰랐는데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바로 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차 좀 불러줘요. 5분 후 검은색 벤츠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윤 실장이 직접 운전해서 온 거예요. 차 문을 열어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취객한테 욕을 먹어도 이렇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손님한테 음식을 던져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내 며느리한테, 내 아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다니요. 윤 실장이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는 그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수동의 화려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중 누구도 제가 방금 겪은 일을 모를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할머니일 뿐이겠죠. 윤 사장. 네, 회장님. 특약 조항 5조 기억나지? 윤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기억합니다. 지원자의 품위 손상 및 기만행위 시 즉시 계약 해지. 제가 직접 넣은 조항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곧 그날이 올 거야. 눈물은 멈췄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흑백 사진 속 그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 내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요. 내가 3일 동안 만든 식혜랑 새벽부터 맞춘 떡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혼잣말이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영감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지금까지는 아들 생각에 참았어요. 며느리가 변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기다린다고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은 끝났어요. 이제 그 며느리가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해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잠금자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개업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칼국수를 팔았어요.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청년 창업 지원금 중단해요. 월세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윤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갑자기 월세가 3배로 뛰는데요.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스스로 일어서든지 넘어지든지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며칠 후 윤 실장이 미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다음 달부터 월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던 것이 보증금 3억에 월세 1,500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3개월간의 렌트 프리 혜택도 끝났고요. 윤 실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만나지 마요. 공문으로만 대응해. 그날 저녁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주가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 건물주 미쳤어? 동석이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쩔쩔매는 꼴을 보는 게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미주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는 사람 없어요? 건물주한테 말 좀 해줄 사람. 이러면 우리 망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 없어. 시장 장사꾼이 어떻게 그런 높은 분을 알겠냐. 미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문제는 월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업 후 한 달이 지나자 카페 운영이 엉망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윤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가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매출은 바닥이었습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인플루언서 효과는 첫 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비싼 원두, 비싼 그릇, 비싼 유니폼. 거기다 미주는 매일 가게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공짜로 음료를 팔았습니다. 정확히는 주고 있었죠. 친구들이 SNS에 올려준다며 매일 몰려왔는데 한 푼도 안 내고 가장 비싼 메뉴만 시켰어요. 한 달 만에 적자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납품업체 문제도 터졌습니다. 미주 친구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가 가짜 유기농 재료를 납품한 게 걸린 거예요. 보건소 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미주는 친구한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와도 절교했죠. 아르바이트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뽑은 대학생 둘이 일을 엉망으로 했어요. 커피 맛이 매번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기만 하고 맛은 별로라고요. 인테리어만 화려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라고요. 어느 날 저는 몰래 카페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봤어요. 손님이 2명뿐이었습니다. 그 넓은 카페에 딸랑 2명.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리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카운터에서 폰만 보고 있었고 미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안쪽에서 쉬고 있겠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인테리어 공사 때 봤던 반장이었어요. 저를 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배관 고치라던 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지나가다가요. 가게가 좀 한산하네요.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작 할머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배관 또 문제 생겨서 이번에 공사 다시 하러 왔거든요.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해달래요. 외상이라니요. 벌써 외상 신세가 됐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개월 차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거예요. 윤 실장이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미주는 울면서 동석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월세 밀리면 쫓겨나. 동석이가 또 제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저는 차마 아들이 무릎 꿇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석아, 나도 돈 없어. 가게 전세금 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는 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됐어요. 돈을 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날 밤 미주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가게가 힘들어.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해. 그 할머니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 그 양반은 돈도 없어. 그 할머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를 쏟아부었는데요. 임대료 깎아준 것만 억대고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도 억대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죠. 알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다고요. 저한테 수백억이 있다는 걸 알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3개월 차 카페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각종 외상값 때문이었어요. 윤 실장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빨간 딱지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어요.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이 꺼져 있었고 유럽에서 공수한 빈티지 의자들은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줄 서서 기다리던 카페가 유령 가게가 된 거예요. 미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며칠째 울기만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신경 쓰던 화장도 안 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동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주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내 새끼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동서가 며느리한테 전해. 건물주를 직접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동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건물주를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미주가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갈라진 입술. 그 도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미주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건물주 아세요? 제발 소개 좀 시켜주세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저는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릎을 꿇겠다고요. 개업식 때 저를 쫓아내던 그 며느리가요. 시루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며느리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게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어? 새벽부터 맞춘 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3일 동안 만든 식혜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미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사과였습니다.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돈이 급해서 하는 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미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봐. 다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미주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성수동 건물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소유주 이름이 적힌 부분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장금자, 제 이름이요. 그 옆에는 제가 법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있었어요. 미주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국수집 할머니라고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 귀부인이 바로 자기가 개망신 준 시어머니라는 것을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10년의 참음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요. 미주가 서류를 들고 한참을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건물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건물 주인이야.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귀부인이 바로 이 시장 국수집 할머니라고. 미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이 터진 거예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막상 오니까 속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일어나. 바닥 차가워.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콧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땠을 건데? 시장 국수집 할머니라고 무시 안 했을 거야? 미주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답할 수도 없었겠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그랬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40살에 남편 잃고 혼자서 아들 키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손님 받았어. 그렇게 40년을 살았어. 미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건물 사고, 땅 사고, 투자하고, 시장 할머니라고 무시하던 사람들 많았어. 하지만 신경 안 썼어. 내 일만 열심히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니까 그건 아프더라.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가족한테 무시당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 미주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 얘기 더 하자. 미주를 일으켜 세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주가 계속 훌쩍거렸습니다. 내가 왜 정체를 숨겼는지 알아? 미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숨기고 싶었어. 돈 때문에 날 대하는 사람들이 싫었거든.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 미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어서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돈 없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나. 힘없는 노인한테 어떻게 대하나. 그게 그 사람 진짜 모습이거든. 미주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웠어. 솔직히 말하면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참견한다고 짜증내고 개업식 날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잖아. 미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근데 말이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 미주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의아한 표정이 보였어요. 기회요? 그래. 내가 스스로 깨달을 기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잖아. 미주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 됐어. 늦었지만 알면 된 거야. 미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저는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도도하고 건방지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절박하고 간절하고 반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할 건데? 미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요. 어머님한테요. 장사하는 법, 손님 대하는 법, 돈 쓰는 법. 다 배울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장 국수집 할머니한테? 미주도 울면서 웃었어요. 네. 시장 국수집 할머니한테요. 아니, 우리 어머님한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진심 어린 우리 어머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카페 계약 조건 다시 조정해요. 월세 500만 원으로 돌려놓고 밀린 월세는 분할 납부로 해줘요. 윤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 칼국수 가게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님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국수 그릇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틀리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육수에 손이 대기도 했어요. 손톱이 깨지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부어서 절룩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뾰족구두 신고 카페에서 셀카 찍던 사람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주의 손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주문도 틀리지 않았고 그릇도 안 깨졌어요. 손님들 얼굴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장님 딸이야? 미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며느리예요. 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복 받으셨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일 도와주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한 달 후 미주라 비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는 그대로였지만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비싼 유럽식 디저트 대신 손수 만든 떡 케이크가 올라갔어요. 제가 알려준 레시피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절편도 있었고 시루떡을 활용한 티라미수도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섞은 메뉴였습니다. 직원도 바꿨어요. 얼굴 예쁜 대학생 대신 경력 있는 바리스타를 고용했습니다. 예전에 탈락시켰던 그 지원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다시 모셔왔어요. 그 바리스타가 커피 맛을 확 바꿔놨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미주가 달라졌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직접 서빙하고 주방에도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셀카만 찍던 사람이 이제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SNS에도 화려한 사진 대신 직접 떡 만드는 과정을 올렸어요. 댓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일하시네요.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매출이 조금씩 올랐어요. 악플도 줄었습니다. 사장이 달라졌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한다고요. 어느 저녁 미주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카디건이 들어있었어요. 연보라색 카디건. 부드러운 캐시미어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드리려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선물 못 드렸잖아요. 늦었지만 저는 카디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색도 예뻤고요. 이런 거 안 사도 돼. 돈 아껴야지. 미주가 웃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시장에서 일한 품삯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받는 며느리 선물이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요. 저는 카디건을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미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잘 어울려요. 그날 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영감,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4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미주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너 이 시간에 뭐하냐? 미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어머님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댔어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하루가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